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날씨인데요.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날, 시어머니의 출구 없는 잔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사연자님의 동서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고 하네요.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을 향해 가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4년 되었고 남편과 큰딸, 작은아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직장인이라 동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고 있었던 그 동서가 사고를 일으켜서 경찰들까지 집에 오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남이면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첫 애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바로 그 이상한 시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기로 얼마 전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는 저를 이해를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정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제 친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그리고 남동생, 3남매의 둘째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집에 오면 무조건 쉬기만 하시고 집안일엔 아무 도움도 안 주는 전형적인 옛날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 제 오빠와 남동생도 남자라고 아버지 위세만 믿고 덩달아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박봉의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5식구의 가게를 꾸려나가기가 벅차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오빠가 2돌이 지난 후부터 쉴 새 없이 연년생으로 저와 남동생을 낳은 후 10년이 넘는 기간 육아랑 집안일만 하셔서 그게 항상 지겨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5살쯤 유치원에 가자마자 집 근처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애들은 다 키웠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와서도 집안일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집안일이 쌓여 설거지도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빨래조차 안 널고 안 거는 오빠와 남동생 때문에 항상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오빠와 동생은 저에게 라면 심부름까지 시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각자 만화책과 TV를 보면서 온갖 잡다한 일을 저한테만 시키는 두 남자 형제 사이에서 중학교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말은 우리 집에서는 곧 법이었고 아버지의 지로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거시기가 떨어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우리 집 남자들에게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불만이 바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엄마를 찾아가 선언하듯 말해버리고 말았죠. 엄마, 나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오빠랑 동생 뒤치다꺼리 못해. 그리고 집안일도 이젠 공부하느라 할 시간 없어. 이제부터 나 집안일에서 손 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이 엄마가 밤 10시 넘어서 슈퍼에서 퇴근하는데 그 후에 집안일도 다 해야 한다는 거니? 그런 억지가 어딨어? 이제까지 군소리 없이 해왔었는데 왜 이제 와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막내 시키면 되잖아. 걔도 중학생인데 왜 오빠나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켜? 엄마도 아빠 말에 동조하는 거야? 이런 건 잘못됐어. 어허,
여자들이 조신하지 못하게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워? 너는 왜 엄마한테 대들어? 아버지 말도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요. 저는 그 후부터 집에는 겨우 잠만 자러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저녁도 먹고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집에 오더라도 식구들은 모두 자고 있으니 아무도 얼굴 볼 일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성적이 많이 올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생활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제 스스로 밥을 해먹고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집안일도 하고 싶을 때만 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심부름시키지 않는 저만의 공간에서 저는 대학 4년 내내 그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때는 과 사무실에 회사 취업 광고가 붙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회계사 사무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일자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고민 없이 회계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일을 하며 밤에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갔고요. 서울에서 취직하고 또 계속 살다 보니 본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점점 저는 우리 가족 내에서 겉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회사에 들어온 신입 회계사였던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계사였기에 저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저를 보다 못한 남편이 언젠가 사무실을 차리면 그 사무실에서 사무장 노릇하고 수입 관리를 하며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사실 저를 전업주부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제 시부모님들은 제가 전업주부가 되면 장남인 남편의 밑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도 말들을 하셔서 저는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겨우 합가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댁은 우리 친정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실권을 가진 분은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비슷한 분이었어요.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 말이죠. 시댁은 남편과 시동생, 아들 둘만 있었는데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만약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딸도 저와 같이 집안일의 희생양이 되었을 테니까요. 너는 꼴랑 얼마 번다고 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러니? 그냥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만 해. 너도 살림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얼른 네가 일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집안일 모두 너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노인정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싶구나.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니야 시아버지 떼놓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얼른 돈 모아서 집 사려면 저희들 맞벌이 계속 해야 돼요. 저 일 못 그만둬요. 다른 시부모님들은 며느리가 맞벌이 하는 거 원한다고 하시던데. 우리 우진이가 장남인데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지. 그럼 난 너한테 집안일 맡기고 놀러 다닐 수 있을 텐데. 언젠가 그리 될 건데 뭐. 그냥 빨리 회사 그만둬라. 시어머니는 이처럼 저에게 어서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와 살림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애 둘을 낳고도 출산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꾸역꾸역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나쁜 며느리라서가 아니에요. 전업주부가 되는 순간 중학교 시절처럼 시댁의 하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만큼은 사양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그 이상한 시어머니의 성격과 잔소리를 모두 받아내느라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게 다들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시댁에 와서 집안일 좀 하라고 부탁도 아닌 완전히 강요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기 강요에 지쳐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보면 어머니는 소파에 길게 누워 TV만 보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 배고파. 네 시어머니가 점심을 안 줬다. 제발 밥 좀 줘라, 어? 빨래도 많이 밀려있어. 네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나면 빨래랑 청소도 해야 돼. 나 좀 이따가 동네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랑 밥 같이 먹어라. 어머니, 도대체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노인 두 분 사시는데 집안일이 얼마나 된다고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거의 매주 시댁으로 부르면 꼼짝없이 시댁에 가서 하녀처럼 일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얼른 장가를 가서 이 지긋지긋한 집안일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길 정도였어요. 동서가 될 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 혼자 모든 시댁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후 드디어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에 저는 얼마나 한바구음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혼자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다 듣고 일하느라 뼈가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고등학교만 나온 20대 중반의 무직이었습니다. 제 시동생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은 동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나중에 말하기를 하도 취직이 안 돼서 시집이나 가자고 생각했는데 시동생과 사귀다가 아기가 먼저 생겼다네요. 뱃속에 애를 가지고 그대로 시동생과 결혼을 했고 동서는 결혼 6개월 만에 애를 낳고 시동생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아기랑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동서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던 것도 물론이고요. 그러다 첫 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동서는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시어머니의 성격을 전혀 몰랐던 동서의 계산착오였겠죠. 그러면 내가 주중에 너희 집에 가서 애 봐줄 테니까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이랑 청소 빨래라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딸 키워줄게. 정말이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시댁의 모든 살림을 다 떠맡기고 달랑 손주를 안고 매일 공원이다 노인정이다 이런 데를 놀러 가실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살림 싫어하는 성격 어디 가겠어요. 처음에는 동서는 어렵고 힘든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해준다고 하니 그 김에 젖도 뗄 수 있고 얼른 집안일 해치우고 나서 자기도 남은 시간 놀러 다니면 되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렇지만 동서는 시아버지와 항상 같이 저녁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아기 데리고 백화점 구경도 가시고 친구들 만나고 하시는 걸 보면서 동서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동서와 시부모님 몰래 주식을 하다가 크게 폭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빚까지 끌어다가 1억도 넘게 투자를 했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가 크게 잃어서 시동생은 신혼집 전세금까지 날려먹게 생겼던 거였습니다. 동서는 믿고 있던 시동생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면서 매일 시댁에 찾아와서 시위하듯 울기만 했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진이도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집 빼서 전세금으로 얼른 빚 갚아버리고 우리랑 같이 살자. 어차피 도진이가 쓰던 방도 있고 우진이 방은 우리 소녀 침대 놓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응? 그래 자기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면목은 없지만 자기도 우리 딸 혼자서 잘 못 키우잖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해. 그럼 내가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도 뛸게. 다시 돈 모으면 분가할 테니까 몇 년만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자. 동서도 자기네 집 살림하고 시댁에 건너가서 또 살림을 하느니 그냥 합가해서 집 한 칸만 제대로 쓸고 닦고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남겠지 하며 좋은 쪽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동서는 일단 시어머니 댁에 집을 싸서 시동생과 이사를 갔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시댁 살림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본인은 살림도 잘 못해서 그냥 막 놔두면서 남들에게는 엄청 깐깐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달리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청소, 빨래, 설거지만 했을 때랑
40평대의 큰 집을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질적으로 다른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동서에게 살짝 귀띔을 해주었어요. 동서, 괜찮겠어? 그래봬도 어머니 본인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준이 엄청 높으신 분이야. 나 어머니 집 살림살이 하다가 몸살 걸려서 병원 여러 번 갔거든.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점점 더 많이 요구하실 거야. 너무 잘하지 마. 적당하게 해. 네, 알겠어요. 저도 너무 잘할 생각도 없고 형님처럼 잘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형님 이제까지 깔끔하게 하셨던데 제가 그거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주말에라도. 동서는 저에게 사정하듯이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이제야 큰 짐에서 벗어났는데 동서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쉬는 주말엔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도 가고 집에서 늘어져서 실컷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뛸 듯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용건이 있을 때만 가끔 시댁을 갔고 주말에는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동서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네가 시댁에 들어와 산 지 1년쯤 지난 후 설날을 맞아 오랜만에 시댁에 가보니 동서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진 채로 마룻바닥을 닦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가 손녀를 업고 계속 밉살스러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얘, 저기 구석에 아직 먼지가 까맣게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리고 너 걸레 손으로 빨라고 했잖아. 손으로 빨고 걸레를 표백제 넣고 삶아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면 걸레가 아직 때가 다 안 졌다. 그냥 세탁기 넣고 돌린 게 다 티가 나.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뭐 하면 될까요? 큰애 왔니? 너는 찬장에 나무재기 꺼내서 닦고 전 부칠 준비해. 어머니, 저도 걸레질 그만하고 형님이랑 전 부칠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저 무릎이 너무 시큰거려요. 요즘 누가 무릎 꿇고 그냥 수건으로 마룻바닥을 닦아요. 예, 네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하니? 네 형님 시킬 수도 없고 너밖에 할 사람 없는걸.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시어머니가 한번 무섭게 째려보자 다시 무릎 꿇고 앉아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지 동서는 설날 밤에 제사가 시작되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 방에 들어가 아예 나오질 않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가 울던 말던 신경도 안 쓰이는지 제사 끝나고 식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만히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여보, 동서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왜 저녁도 안 먹고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서방님한테 동서 좀 보고 오라고 얘기 좀 해봐. 그냥 놔둬. 부부간의 문제는 가족들이라고 함부로 충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래.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재수씨가 컨디션 괜찮아지면 알아서 나오겠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 몰래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들었는지 시동생이 옆에서 말을 붙이더라고요. 왜? 우리 여보가 좀 아픈가 봐. 일주일 전에 밥도 잘 못 먹고 울렁거린다고 희한하게 한겨울에 딸기를 찾더라고. 서방님, 그거 입덧 아니에요? 둘째 생긴 것 같은데. 동서가 뭐라고 안 해요? 한번 들어가서 물어봐요. 네? 둘째? 입덧이요? 우리 여보 임신했을 때 막 뭐든지 잘 먹고 구역질한 적도 없었는데. 그건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둘째는 또 달라요. 저도 그랬고. 얼른 들어가서 동서 위로도 해주고 딸기도 구해다 줘요. 서방님은 제 말을 듣고 뭔가 생각난 듯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동서를 데리고 나오며 쑥스러운 듯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서는 그때도 울다가 나왔는지 눈두덩이가 젖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첫째가 돌이 겨우 지났는데 벌써 둘째를 임신한 동서에게 그다지 좋은 말이 안 나온다며 앞으로 애 둘을 어떻게 볼 것이며 둘째도 딸이면 어떡하느냐고 막말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터울이 안 지면 동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 듣기로 동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을 하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기분 나쁘다고 서방님에게 불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를 제외한 우리 모든 식구들은 동서의 둘째 임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동서에게 임신 축하금이라며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서에게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저는 애 둘 낳을 동안에 시아버지로부터 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동서는 그때 임신 초기라 아무래도 우울증 초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혼낼 때마다 울었고,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면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시아버지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곤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서의 모습이 불쌍해서 시아버지가 돈을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동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제법 배도 불렀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입덧도 어느새 사라지고 평소 먹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된 동서는 시도 때도 없이 시동생을 졸라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하면서 밤마다 둘이서 야식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역시 시아버지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셨지만 제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어느 날 시동생이 퇴근하면서 동서가 시켰다고 또 김밥과 순대를 사오자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폭발을 하셨나 봅니다. 얘, 너는 얼마나 먹으려고 작정이니? 저녁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너 그렇게 급 살찌면 애기 낳기 힘들어져. 요즘은 임산부들도 몸매 관리한다고 별로 많이 먹지도 않는다던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어?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본 적 있어? 어쩌면 너는 너랑 네 남편밖에 모르니? 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어디다 갔어? 왜 또 그래? 둘째가 얼마나 마음이 허하면 먹는 걸로 풀려고 하겠냐고. 그냥 좀 내버려둬. 당신한테 또 기빨리고 나면 그깟 살 금방 빠질 텐데. 당신이 살찌는 것도 아니구만. 뭐가 걱정이야? 동서는 임신기간 내내 시어머니의 크고 작은 심술들을 모두 받아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동서는 뱃속의 둘째가 여가인 채로 돌아오지 않아서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애는 자연분만으로 나왔는데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동서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저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집에 하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겨우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동서에게 셋째 낳으라고 압박을 주셨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힌 시어머니 노릇 아닌가요? 아들 낳는 게 부부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간섭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신가요? 동서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조리원 비용이 아깝다고 하셨답니다. 그래도 동서는 이번에 마지막 산후조리가 될 거라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대요. 동서의 그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돌 된 첫째도 시댁에 놔두고 아기랑 둘이서 조리원에 꼭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저는 애 둘을 낳고도 한 달 만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느라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월이 지나고 쌀쌀한 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동생에게 어떻게 알랑방귀를 끼웠는지 몰라도 시동생은 300만 원이 넘는 조리원 비용을 다 대주면서 3주간이나 산후조리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동서는 저보다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은 것 같아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집에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모유수유와 천기저귀 쓰는 것을 강요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첫애 때도 젖을 일찍 떼서 모유가 거의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동서에게 붕어즙, 족발 삶은 물 같은 이런 비릿한 음식들을 먹이면서 그렇게 모유에 집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거 먹기 싫은데요. 족발 물도 소금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기름진 걸 계속 먹어요. 붕어즙도 흙냄새만 나고 젖이 도는 것도 모르겠어요. 제발 그냥 나오는 만큼만 먹이고 나머진 분유로 주세요. 애 배고파서 울잖아요. 안 돼. 이번에 네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분유값이랑 매달 종이 기저귀 값까지 어떻게 감당하니? 애가 서너도 아니고 이제 둘째니까 네 새끼들 키우는 것쯤은 네가 해야지. 난 이제 네 애들 육아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구나. 그런 줄 알면 우리 아들 돈 그만 낭비하고 앞으로 천기저귀 쓰고 모유 먹여. 알겠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지금 시댁에서 얹혀 산다고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제가 분가하자고 남편한테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 한여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로 들이신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애 낳아주고 살림살이 해주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서는 기어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동서가 들어간 방문 쪽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 언제든지 이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가. 내가 아쉽다고 너희들 잡아먹을 줄 아니? 하지만 너도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걸? 요즘 같은 때 어디 가서 그깟 1억으로 집 얻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한 동서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시고 첫째 손녀만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젖먹이보다 건서하기 쉬운 데다가 첫째 손녀는 이미 어머니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동서가 안거나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집에서 혼자 젖먹이 아기를 보면서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야만 했습니다. 화가 난 동서는 시동생이 집에 퇴근할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얼른 분가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시동생은 1억 주식 망한 빚도 아직 못 갚았고 고금리 물가 시대에 분가하는 것은 오히려 가게의 손해라고 하면서 동서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소 안 하는 듯이 동서를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 내 아들 생각도 나랑 똑같지? 이 집안에서 네 편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헛수고다. 그러니까 넌 얌전히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알겠어? 어머니는 꼭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괴롭히는 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매일 죽고 싶은데 어머니까지 못된 말만 하시고 저 정말 여기가 지옥 같아요. 동서는 점점 심경과민이 되어갔고 걱정이 된 시아버지는 동네 정신과에 동서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면서 불면증까지 동반된 우울증은 곧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동서는 자기가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도 끝내 약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시동생이 자기 전 동서에게 억지로 약을 먹여야 했고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고 하니 동서의 멘탈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동서의 정신은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약을 먹는 동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를 대신해 빨래 정도와 설거지 정도는 직접 하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의 마음이 약해져 우울증에 걸린 거라면서 자신의 탓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셨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동서가 불쌍했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시부모님을 대신 모시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가 혼자 시어머니의 화풀이와 잔소리를 다 받고 있는 것을 알아도 시동생에게나 동서 좀 도와주라고 충고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첫째인 자기도 시어머니의 비위를 도저히 못 맞추겠다는 것이었죠. 동서가 우울증 약을 먹은 지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동서는 겉으로 보기엔 명랑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에게 매일 밤 분가하자고 조르며 죽을 것 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아기 보는 일에서 벗어났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하면서 동서는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또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나 봐요. 시동생도 매일 자기 전에 약 먹었는지 검사하는 게 피곤했는지 점점 빼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말쯤 음력으로 하는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날 회사가 늦게 끝나서 거의 7시쯤 겨우 밥만 먹으러 시댁에 갈 수 있었는데요. 동서는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는지 흐리멍텅한 눈으로 저에게 겨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 안 되나요? 아침부터 이 음식들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요. 남편도 일 쉬고 집에 있는데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주고 제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해, 동서. 하지만 나도 직장에서 일 많아서 엄청 시달리고 하는데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해야 했어? 어쨌든 못 도와준 거 미안해. 저녁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들어가 쉬어. 그러게 말이다. 제가 요즘 다시 우울증이 도지는 것 같더라. 그러니 큰애 네가 좀 참아. 네 시아버지가 나보고 어찌나 집안일 하라고 난리를 치시던지 그 많은 애기 빨래를 내가 다 했다니까? 누구는 안 피곤한 줄 아나 정말. 시어머니는 진짜 100년에 한 번 그렇게 집안일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그새를 못 참고 생색을 내며 동서를 욕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도 싸하고 꼭 굵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른 설거지나 하고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동생이 저를 잡는 것이었어요. 형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요즘 왠지 모르게 와이프가 신경이 더 날카로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바로 가지 마시고 형수님이 와이프 만나서 좋게 위로 좀 부탁드려요. 네? 제 말은 뭐가 됐든 이제 안 먹혀요. 알았어요, 서방님.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서 얘기는 들어줄게요. 저 역시 아까 동서의 무례한 행동이 기분이 나빠진 터라 시동생의 부탁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하는 동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기에 저는 방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동서, 방에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나 방 안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만 났고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카의 울음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저는 걱정이 되어 방문을 마구 두들기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방문은 잠겨 있었고 아기는 점점 크게 울고 있었어요. 동서, 내 말 안 들려? 애기 울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저는 급하게 시동생을 불러 보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는 침대에서 혼자 목이 끊어져라 울고 있는데 동서는 바닥에 누워 헤드폰을 쓴 채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흔들어 깨우자 초점이 없는 눈으로 동서는 헤드폰을 벗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또 뭐 해야 하는 일이라도 있어요? 동서, 애기 키우면서 아무 소리 안 들리게 헤드폰 쓰고 있으면 어떡해. 애기 우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 애 때문에 잠을 못 잔 지 3일이 넘었어요. 매일 밤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잠을 자야 제정신으로 살죠. 저 이대로 혼자 안 죽을래요. 형님, 저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저 형님이 무슨 말 해도 안 들을 거예요. 동서의 번들거리는 눈매에 저는 서늘한 기분을 느끼면서 숨을 삼켰습니다.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동서의 행동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동서네 대신 시댁에 들어갈 거냐면서 저에게 되물어 보더군요. 나야 우리 엄마라서 그저 무시하고 살면 그만인데 당신이 동서 대신 그 엄마 히스테리 다 받아낼 자신 있어? 감당하지 못할 사연은 안 듣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그냥 모른 척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역시 그 대단한 시어머니의 성질머리 받아주고 살 수 있는 인내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동서를 위로해주고 생활비나 조금 보태주자 생각으로 모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추석을 맞아 저는 또 2주 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라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동서를 도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해 애들 둘을 급히 준비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형하고 같이 병원으로 오세요.
어제 엄마가 뭘 잘못 드셨는지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모셔왔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저는 급하게 애들을 옆집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통으로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을 물면서 물을 먹어도 다 토하고 눈을 뒤집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동서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들이 오자마자 집에 가서 시아버지를 챙겨야 한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아버지도 집에 혼자 계신데 쇼크를 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가고 남편도 매점에 가서 입원에 필요한 것들을 사온다고 병실을 빠져나가자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엔 저와 동서 둘만 남았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동서,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에 대답해봐. 어머니 이렇게 되신 거 동서하고 관계 있는 거지? 설마 어머니한테 독이라도 먹이려고 한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가 미워도 그런 죄까지 저지를 것 같으세요? 전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동서는 강하게 도리지를 치며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얼굴을 보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동서를 다시 노려보자 동서는 뭔가 간파당한 표정으로 저에게 호소하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랑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금방 쓰러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음료수에 뭘 좀 섞기만. 기가 막혀. 뭘 섞은 거야? 동서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우울증 약 끊지 말고 계속 먹었어야지. 동서는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공허한 눈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제 점심때부터 시어머니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동서를 들들 볶아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가족들이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손걸레질을 시키고 무거운 사기 그릇들까지 다 꺼내서 닦으라고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놓으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동서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저라도 그런 힘든 일을 혼자 하라고 했다면 어머니가 미웠기는 했을 거예요. 동서는 애 둘을 보면서는 당연히 어머니가 시킨 일은 끝내지 못했고 그럴 바엔 그냥 쉬기라도 하자는 생각에 애들을 재워놓고 또 헤드폰을 끼고 자느라 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저녁 때쯤 들어와서 바닥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기 그릇들은 설거지를 하다 만채 쌓여 있는 것을 보더니 자는 동서를 억지로 깨워서 기어이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크게 놀라서 어머니에게 맞은 뺨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왜 때리시는 건데요? 제가 시킨 일을 다 하지는 못했어도 어머니가 저를 때릴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집안에서 저는 어쩐 존재예요? 하녀나 다름없는 취급하고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저를 그렇게 부려먹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 년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무리한 거 시켰니? 네 생각엔 내가 팥쥐 엄마라도 돼? 이 나쁜 년, 너 한 대 더 맞고 싶어?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게도 동서를 더 때리겠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울어대서 동서는 옳다쿠나 하고 재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꼭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어머니가 콜라를 드시겠다고 해서 그 콜라에다가 표백제를 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겠으면 그런 마음까지 먹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것은 가족이라고 덮어줄 수 없는 중범죄였습니다. 저는 목 놓아서 엉엉 우는 동서를 병실에 놔두고 밖으로 나와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 남편이 울고 있는 동서의 등을 두드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재수씨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또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당신도 윗사람이라고 동서 못 살게 구는 거야? 그게 아니야. 동서가 어머니 배탈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당신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동서, 미안하지만 난 가만히 덮어둘 수가 없어. 동서의 삐뚤어진 마음이 또 누구를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해. 하지만 동서도 죗값은 받아야지. 죄송해요, 형님. 형님, 저희 애들 잘 부탁드려요. 제 행동에 책임지고 돌아와서 남편하고도 이혼하겠어요. 저도 더 이상 이 집에서는 못 살겠거든요.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애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 참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곧 병실 밖에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순순히 이끌려갔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 경찰서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린 딸을 시집 보내놓고 한 번도 딸이 잘 사는지 전화도 해보지 않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라도 자주 동서에게 안부 전화를 했었다라면 우리 시어머니의 만행을 일찍 눈치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깨어나셨고 식도가 많이 헐어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들이킨 콜라에 둘째 며느리가 몹쓸 약을 탔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다 시동생에게 일침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노예로 생각한 거야? 친엄마가 맞기는 맞아? 아무리 못된 엄마라도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길 바랬어. 근데 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얼마나 징그럽게 못 살게 괴롭히면 착한 애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 며느리 눈돌게 한 건 엄마 잘못이야. 나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애들 엄마는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지만 난 엄마를 버리면 버렸지 그 사람은 못 버려. 그러니까 살면서 나 볼 생각하지 마요. 시동생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의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술 후 목에 튜브를 꽂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동서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던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친아들마저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니 그제서야 어머니도 깨달은 것이 조금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독을 먹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시동생은 동서와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국에 계속 살면 언젠가 또 시어머니가 동서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행히 호주로 이민 가서 영어도 배우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동서는 정신의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두 딸들도 시설과 유치원에 맡겨지면서 밤새 우는 일도 적어졌고 성격도 원만해졌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가끔 영상통화로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통화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시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으신 것도 있었지만 간암인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수술을 하기에도 늦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하늘이 노하셔서 네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간 것 같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나는 목숨이 끈질긴 건지 아직은 갈 때가 안 된 것 같구나. 내 너희들한테 패끼치지 않게 실버타운이나 들어갈란다. 첫째 며느리 너가 이제 와서 나랑 새삼스럽게 같이 살며 시집살이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나도 네 눈치 보면서 너희 집에 얹혀 살고 싶진 않으니까 오진이 네가 실버타운이나 알아봐다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진이네는 비록 이민을 갔지만 아직 내가 있잖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집 근처로 이사 갈게. 엄마 혼자 실버타운에 살다가 엄마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면 어떡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타겟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저 역시 동서처럼 말라 죽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실이 없나 쭈뼛거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집안일 하는 건 무리예요. 차라리 제가 가정부를 일주일에 2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세요? 네? 당신도 괜찮지? 저는 이를 악물며 남편에게 눈짓을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짜고짜 회계사무소 일을 그만두라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소원이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간에 끼어 며칠 눈치를 보시다가 다시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는 동네 친구도 영감 죽고 나서 혼자 실버타운 들어갔는데 아무 신경 쓸 거 없다고 좋아하더라. 집안일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새끼 밥도 나오고 한다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응? 우진아, 엄마가 실버타운 들어가면 주말마다 보러 오면 되잖아. 아니, 엄마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길 들어가야 하냐고. 당신 정말 일 그만 안 두면 나랑 이혼해. 나는 장남으로서 우리 엄마가 내팽개치는 꼴은 못 봐. 결국 남편의 고집으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매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같이 살 때나 저의 신혼 때처럼 시어머니가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오신 후부터 시어머니는 못하시는 집안일이지만 빨래와 설거지 정도는 저희 집에서 열심히 하고 사십니다. 시어머니의 예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시어머니와 함께 사우나도 가고 마트에 장도 보러 가면서 조금씩 마음에 쌓인 벽을 허물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가 마음에 병이 들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지만 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한번 터질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그 일이 있고부터는 막말하는 것도 조심하셨고 저희 집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계십니다.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저도 내년에는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숨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랑 둘이 저녁 시간에 멀뚱멀뚱 보내는 것보단 몇 시간이라도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시어머니의 말년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나중에 저희 애들한테 과한 간섭이나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던데 그 반대로 하면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 시어머니 같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큰 소리 칠 힘도 없으시지만 결혼 초기처럼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살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 잔소리도 지혜롭게 피해가는 법을 익히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좋기만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루하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후반으로 들어서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었을 적엔 인생의 좋은 일만 기록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장 먼저 남기고 싶더군요. 제가 버텨온 시간을 활자로 남겨보면서 쉽지 않지만 정말 잘 이겨내왔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시련이자 가슴속에 묻어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년 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까마득한 일이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남편에게 일상처럼 모진 폭력을 당했었거든요. 전 남편은 당시 공기업을 다닐 정도로 유능한 인재에 주변인들한테도 인품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에 있던 모든 일을 접고 남편 집을 따라 처음 가보는 타지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저에게도 평소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 후부터 본인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대꾸를 한다 싶으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게 일쑤였죠. 처음엔 살다 보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조심하고 아이도 생겨서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면 고쳐질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고 물건을 던지는 것에서 저를 때리는 걸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왜 함께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짐승처럼 발길질을 해대는 거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아빠 노릇도 다 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어디에 푸느냐고 되묻더군요. 맞는 거 그거 몇 번 참으면 자기도 진정하고 사과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잘못됐냐며 덧붙이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처음 만났을 땐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선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미련하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보려 했어요. 내가 바뀌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자립할 능력도 없었고 아이들도 너무 어렸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저는 육아와 남편의 폭력으로 지쳐갔고 하루하루 도망치고 싶은 걸 참아가며 버텨야 했죠. 그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싸우는 걸 보며 커서 그런지 아이들은 늘 투정이 많고 예민했어요. 가뜩이나 위태롭던 저에겐 가족 모두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핏줄인지라 차마 모질게 떠날 수 없으니 밤마다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예정돼 있던 승진이 취소된 채 돌아왔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승진 자리였는데 실망이 컸던 건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문을 부술 듯 들어오더라고요. 전까지는 아이들에게만은 화 한 번 낸 적 없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던 상태로 와서 그런지 유독 신경질적인 거예요. 저는 혹여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럽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제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신경을 못 써주니 아들이 심심했던 건지 남편에게 달라붙으려 했죠. 평소 같으면 적당히 대꾸하고 피했을 남편이지만 그날은 거칠게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난 건지 남편 다리를 물었고 남편은 이성을 잃고서 아이를 제 쪽으로 들어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아이를 받아내느라 끓고 있던 냄비를 쏟았고 저는 팔에, 아이는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도 그 모습을 다 보았으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다친 팔로 아들을 업고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병원을 찾아 뛰어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너덜거리던 팔이 생각나 마음이 저릿하네요. 그날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입원을 하자 남편이 찾아와 울면서 아이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다시는 다치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치료하고 나올 때 동안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느라 신경 쓰지도 못했던 팔에선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내 팔을 번갈아 보다가 생각했어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몸 아픈 건 괜찮지만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다 지디겨 타버릴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남편은 쉽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회적 체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처음엔 어이없이 웃어 넘겼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턴 강압적으로 저를 입막음 시키더군요.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더 큰 폭력으로 이어졌고 전 맞으면서도 제발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저를 방에 가둬두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더 크게 저항했고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남편과 싸우던 날 아이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저에게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나가고 싶다고 소리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엉엉 우는 아이들 눈물 닦아주니 저도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자는 마음으로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시들어버린 채로.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산송장 같았어요. 어떤 날은 문득 깨어보니 제가 앞치마를 하고선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더군요. 놀러 나가겠다는 아이들을 내보내고서 돌아가던 길 같은데 무슨 정신이었던 건지 놀이터로 와서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지도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그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12살, 둘째 딸이 8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굴을 보면 차마 못 갈 것 같아서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짐을 챙겨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손쉬웠습니다. 2년 전부터 미리 싸둔 짐은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나와 사촌 언니 집으로 도망쳤어요. 마음의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언니와 함께 몇 달을 지내며 저는 방을 구해서 나왔죠. 3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저는 생애 가장 큰 자유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집을 얻어 들어간 첫날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짐을 끌어안고 잤는데도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대 후반에야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날들이 흐르고 흘러 저는 평범하게 주름진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네요. 혼자 보낸 시간이 20년이라 그다지 재미없는 세월이었지만요. 지금은 방 2개가 있는 집에서 작은 강아지를 기르며 살아요. 제 또래 나이 든 사람들만 받아주는 잡화점에서 틈틈이 일도 하고 있고요. 결국 남편도 저와 이혼해 주었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죠. 지금은 고된 일상도 내성이 생겨서 어떤 일에도 무뎌져 그럭저럭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전 그간의 시간 동안 아이들 생각으로 편히 밤잠에 든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나를 원망하는 째진 그 목소리가 이명처럼 귀에 아른거렸거든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몇 번 몰래 집 근처로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바라볼 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면 손을 잡고 얼굴을 어루만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아이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될까 봐요. 그럼 또 예전 그 지옥 같던 날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끔찍이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전 언제나 가난했고 지난날의 상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선택지가 없던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변명이라며 저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 늘 죄책감이란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으니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몇 있었지만 두고 온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매번 결혼이란 약속 앞에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찾았는데 내 옆에 누군가 있다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요. 한 번은 이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여자를 모르던, 그래서 나를 더 소중히 다뤄주려고 하던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잠시나마 옛 기억을 잊고 나도 새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잠깐 했어요.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많이 외로웠고 어떻게든 사람의 온기에 기대고 싶었어요. 더 이상 남자를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만은 다르다는 작은 확신도 있었고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이와 함께 만나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면 나도 분명 정을 줄 수 있을 거다, 별일 아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마음의 준비가 차츰 끝났을 때쯤 그 사람의 아이를 만난 날, 어린 남자 아기가 제 앞으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요. 우리 아이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모습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요.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털어놓으니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지지 않겠냐고 했지만 전 이겨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떼어낼 순 없으니 선택은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낸 게 마지막이었어요. 한동안 혼자 남아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괴로워하던 저는 재작년부터 보육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봉사는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이 저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본인도 이혼 후에 아들을 보육원에 보낼까 잠시 고민했었다고. 그렇게 보육원을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거기서 지내는 어린아이들이 어찌나 딱하던지 마음이 아팠대요.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옆에서 챙겨주는 가족이 없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아이를 보낼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고 찾아간 그날 돈을 기부하고 나왔다네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더욱 헛헛해진 마음에 저는 그가 말했던 보육원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인 곳을 좋아하지 않던 저인데 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선 마음이 편해지던지. 혼자 살기도 빠듯한 살림이라 작게나마 뜨개질을 시작해서 아이들 가방, 옷, 모자 등을 기부하는 식으로 도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와 조용히 뜨개질을 할 때면 이걸 입고 좋아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행복하더군요. 부모를 잃고 사랑이 고픈 아이들을 이렇게나마 보듬어주면서 저는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을 덜어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렇게나마 베풀면 된다고 여기면서요. 그리고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간 이후 이사를 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우리 아이들은 당시 보육원에 있던 초등학생 친구들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제 자식을 돌보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1년여 년이 지난 해 겨울에 다쳤던 팔을 통 못 쓰겠더라고요. 화상을 입고서 제대로 치료를 못했던 팔은 보기 싫게 어그러져 있었고 추운 겨울 날씨만 찾아오면 왜 그렇게 곪았던 상처 자국이 욱신거리는지 때마다 치르는 홍역처럼 앓곤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방치해뒀던 건지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까지 뻐근한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뜨개질만 하니 너무 무리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보육원 봉사를 멈추고 며칠 동안만이라도 쉼을 갖기로 했죠.
그렇게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라고요. 도통 사람이 찾지 않는 집이라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못 본 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았어요. 분명 딸아이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바라보는데 딸이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무언가 찾을 게 있는 것처럼, 찾아야 할 게 있는 사람처럼 말없이 방 곳곳을 살피더군요. 저희 둘 다 아무 말이 없어서 방 안에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란 강아지가 연신 짖어대는 소리만 울렸네요. 그렇게 한참을 살피다가 멍하니 있는 저에게 다가와 하는 첫 말은 평생 잊을 수 없던 말이었어요.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 맞느냐고?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서 멀쩡히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했네. 누구는 지옥 속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호의호식했네. 그치? 그게 어떻게 엄마야? 네가 어떻게 엄마냐고 묻잖아. 대답해. 대답하라고. 가은아, 가은아 내 말 좀 들어봐. 더러우니까 내 이름 부르지 마. 그쪽한테 내 이름 불리는 거 기분 최악이거든. 부르지도 않을 거면서 지어준 거잖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진정하고. 진정? 그게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인 거지? 아직도 그렇게 혼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하다 이거지? 우리 드디어 이렇게 만났는데 당분간은 격하게 인사해줘야 하지 않겠어? 두고 봐. 잠깐만, 가지마, 가은아. 부탁할게. 잠시만이라도 얘기하고 가면 안 될까? 지옥에나 가.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20년 만에 딸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훌쩍 커버린 딸은 무슨 말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처럼 모진 말을 퍼부었고, 저는 눈물을 훔치며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죗값이었으니 아무렇지 않았지만 많이 수척해 보이는 딸의 얼굴과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마음을 떠나지 않더군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고선 다음날 일을 마친 후 퇴근하고서 가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딸이 제 앞에 모습을 보인 겁니다. 어제 인사가 너무 짧아서 또 찾아왔어. 괜찮지? 가은아. 여기서 일하나 보네?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살았잖아. 말을 끝마치자마자 딸은 가게 밖에 있던 용품들을 미친 듯이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저는 있는 힘껏 말려보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딸을 멈추는 건 불가능했어요.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 붙잡고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죠. 사장이 딸을 경찰에 집어넣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애원하고 빌어 말렸습니다.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물어드리고 다른 보상까지 원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빌게요. 제가 빌고 비는 모습을 보고서야 딸은 아무 일 없던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망가진 물건들을 배상하고 혼자 남아 부서진 용품을 정리하는데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친구처럼 막역하진 않아도 그래도 오랫동안 믿고 의지하던 동료들이었는데 한순간 모두가 저를 버리더군요. 다음 날 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슬프거나 화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불행과 맞바꾼 자리였으니까요. 첫째가 궁금해져 왔지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에게 둘째 아이보다 더 큰 원망을 갖고 있어서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떠나올 때 어린 둘째와 달리 첫째는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워낙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라 내가 사라지면 얼마나 투정을 부릴까,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매번 죄책감을 들먹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뻔뻔스럽지만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둘째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다 가고 잠시 외출이라도 하려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앞에 나타나 악담을 퍼붓고선 분이 풀리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쩔 땐 제가 없는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제가 오면 아무 말 없이 돌아가기도 했어요. 점점 지치기도 했지만 저에게 무슨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눈엔 왠지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었지만요. 그렇게 서로 지쳐가는 날들이 반복되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어느 하루는 딸이 푹 늘어져서는 찾아왔더라고요. 전과는 다른 모습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쩌면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들었죠. 그렇게 앉아서 강아지만 연신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지금껏 왜 새 가정을 꾸리지 않았냐고 묻기에 그냥 이렇게 혼자가 편해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아지만 연거푸 만지던 아이는 기운이 없는 건지 잠을 못 잔 건지 지친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 한 번 정도는 찾아올 수 있었잖아. 찾아갔었어, 몇 번이나. 그런데 너희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살지 않게 돼서 그래서 그런 거야.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었어. 이웃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친척들에게도. 변명 좀 그만해.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그런 말밖에 못해?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정말 궁금하고 생각났으면 찾아 나서는 시도라도 할 수 있었잖아. 미안해. 널 볼 면목이 없다. 어떻게 이 집에서 20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릴 못 찾은 거잖아. 내가 여기 사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려줬어. 아는 건 이혼할 때 적힌 주소밖에 없다면서 알려줬다고. 설마 했었지. 아직까지 여기 살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듯이 몸이 들썩거리더라고요. 난 아직도 이렇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단 사실을 다지금 인지했어요. 속 안에서 당장 그만둬라, 이러다 다친다, 막아서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럼 찾아오지 말지 왜 왔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하지? 원망스러운 엄마를 왜 찾아왔냐고. 제 모진 말에 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물을 순 없었어요. 아이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봤죠. 내 말에 상처 안 받았어? 여태 그렇게 나쁜 말만 찾아서 퍼부었는데 끄떡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더 나쁘고 못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아파. 나도 너희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만큼 괴로웠어.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다고. 미안해. 아무리 말해도 미안한데. 아빠는 돌아가셨어. 2년 전에. 뭐? 20살이 되고선 오빠도 나도 아빠랑 같이 안 살았어. 엄마가 그렇게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전처럼 지낼 수 있었겠어. 남겨진 우리한테도 지옥이었다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냈어? 이혼했지만 남 보기엔 화목한 가정이네 싶을 정도로만 보이게 지냈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냐. 아빠는 그런 가면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아빠의 이상에 맞춰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 따랐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었고, 우리에겐 소홀하지만 사지 멀쩡한 아빠도 있었고, 새엄마는 있을 뻔하다가 뭐 흐지부지 됐고. 네 아빠는 어떻게 떠난 거야? 그게 궁금하긴 해. 대단하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거 하나는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빠는 엄청 아파하다 갔어.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손 한 번 못 써봤거든.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어. 그래도 염치는 있었지. 엄마를 찾진 않더라고. 그냥 우리한테 찾아가 보라고만 했지.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다 실토하더라. 아빠가 엄마를 괴롭혀서 떠난 거라고. 별일은 아니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그랬구나. 맞아. 2년 전부터 난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엄마처럼 몰래 찾아왔어. 그런데 내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고. 어딜 가는 건지 주말마다 행복한 얼굴로 짐을 가득 들고서 나서는 엄마가 정말로 꼴보기 싫더라니까. 그래서 안 온 거야. 그럼 왜 이제야 찾아온 거야?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었니?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해. 웃기지? 2달 후면 나도 엄마라는 게 되거든. 그런데 내 아이를 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두고 갈 수 있었던 거야? 어떻게 내 뱃속에 살던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아마도 수척한 모습은 임신으로 인해 그런 것이었겠죠. 임신한 채로 저를 원망하는 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 말이 전부 맞았기에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있지만 눈앞에 내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마음껏 축하를 해줄 수 없어서 엄마에게 축하를 받지 못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버겁고 도저히 딸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딸도 같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고서는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없던 힘까지 끌어내서 마지막으로 저를 잡은 것 같았어요. 또 도망가는 거지? 나 두고 또 도망가는 거잖아. 딸이 저를 잡고 이리저리 흔드는데 붙잡힌 팔이 옥신거렸지만 말릴 수 없었죠. 그깟 팔 한쪽보다 아이의 마음이 더 골마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딸아이의 팔을 붙잡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언제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딸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과 같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해. 뭐야, 안 올 것처럼 하더니 어떻게 알고 왔대? 그만하라고, 가자. 아들은 오직 딸아이만 보이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뿌리칠 걸 알았지만 지금 잡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금방 나를 떠나갈 것만 같았거든요. 은석이 맞지? 아들은 저를 바라보지도 대답하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이처럼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여태껏 한 번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만 연거푸 읊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려 했는데 왜?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만나려 했단 거야? 다신 안 만날 거라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을 걸 수 없도록 울고 있기에 그냥 셋이 거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죠. 진정이 된 아들은 조용히 한쪽 바지를 걷어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건 분명 어릴 적 화상 자국이었죠. 상처를 멀끔히 없애고 찾아가려 했어요. 거의 돼가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걸 다시 보면 미안하다고 할까봐, 또 죄책감 느끼고 울까봐 다 지우고 가려고 했다고요. 아들은 조용히 제 소매를 걷어서 팔을 살폈어요. 조심스레 만져보던 아들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딸은 기운이 다 사라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기에 데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누워서 눈만 뜨고 있었고 저와 아들은 차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던 보육원에서 아들도 봉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간 것처럼 아들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고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대요. 주말이나 쉬는 평일날마다 간식과 문구용품 등을 가져다 주곤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하루는 한 아이가 뜨개질한 모자를 쓰고 있기에 귀여워서 아저씨한테 팔라는 식으로 장난을 쳤나 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 모자를 준 할머니가 곧 올 시간이니 기다렸다가 받아가라고 했다더군요. 모자 할머니는 맨날 혼자 와요.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 주면서 계속 우리 보고 있거나 쓰다듬어 주다가 가거든요. 아이들 말이라 깊이 새겨듣지 않았던 아들은 기다릴 마음이 없었지만 마침 돌아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과 겹쳐서 조금 더 머물다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말했던 할머니가 보육원으로 들어오는데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네요. 뭔가 낯이 익은 그런 기분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를 씻기려고 소매를 벗는 순간 커다란 화상 자국을 보고서 그대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화상 자국으로 저와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다리에 난 화상 흉터를 보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날 생겨난 똑같은 상처가 우리 둘의 시간을 아직도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요. 아들은 제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 엄마라는 걸 확신했지만 차마 찾아올 순 없었다더군요. 제가 원하지 않을까봐 예전에 아빠와의 기억을 다 잊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안정을 깨트릴까봐 겁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주변을 배회하며 알아보았대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들키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며 걸음을 함께하고 딸도 아들도 멀리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 생각과 달리 너무나 고요히 생기 없이 살고 있는 저를 보며 옛 기억이 많이 떠올랐다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저를 다 용서했대요. 용서라는 말 기대한 적 없는데 그날은 모든 게 현실에 일같지 않았네요.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엄마를 때릴 때면 난 항상 가은이 방으로 가서 꼭 껴안아 줬거든. 나도 무서운데 조그만 가은이는 더 무서울까 봐 아무 소리도 못 듣게 껴안아 줬지. 난 기억 안 나. 모르긴 몰라도 그때부터 오빠인 척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랬구나. 난 몰랐었어. 내가 그때 너희를 더 살폈어야 했는데. 아빠는 그렇게 한참을 모질게 때리고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에 들어와 나랑 가은이를 토닥여줬어요. 다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어린 마음엔 사과하고 반성하는 아빠가 어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엄마가 떠나고서 그제야 안 거예요. 우리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동생에게 털어놓을까 했지만 마음 약한 동생이 더 힘들어할까봐 엄마를 찾아가서 흔들어 놓을까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가 보육원 봉사를 그만두자 불안해진 아들은 딸에게 제 집 주소를 물어보았고 딸은 일을 알려주다가 다시 옛 기억이나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었을 아이들인데 내가 엄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아는 체 하지 못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딸은 얼굴을 파묻고선 조용히 울었고 아들과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어디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눈물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다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지난 나의 세월들을 알아주고 이해받은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기적일지언정 제 아픔을 누군가에게 치료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아들과 딸은 저희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아이들의 온기인지, 아들과 딸은 쉽게 잠이 오지 않는지, 아님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오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누워 듣기만 했어요. 고마워, 오빠. 뭐가? 나도 오빠가 가진 흉터 그거 알아. 하긴 그렇게 큰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게 언제 어떻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는 몰라. 기억이 없거든. 그렇지만 그게 엄마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쯤은 진즉에 눈치챘었어. 어떻게 알았는데? 그냥 가끔 안 좋은 일 있으면 방에 틀어박혀서 그 흉터 잡고 울었잖아. 처음에 다리 잡고 우는 꼴이 웃기다며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졌어. 아, 저건 엄마구나. 엄마 사진 하나 없는 우리 집에서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이니까 오빠가 저렇게 슬프게 우는구나 싶었지. 맞지, 내 말이? 일부러 얘기 안 했어. 혹시나 네가 부러울 수도 있잖아. 뭐가 부러워? 나만 엄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흉터긴 하지만 나만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조차 부러워할까봐 말 안 했어. 별 걱정을 다 하네. 뭐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어. 난 엄마에 대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 아빠는 일찍 집에 가버리고 엄마만 혼자 내 옆에 남아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의 팔이 너무 아파서 울었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어서 그걸 보는 내가 아파서 울었어. 그날 아이들의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스럽던 그 시간들이 아이에게는 그리움의 기억이 되었구나. 아직까지도 몰랐던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딸은 없었고 아들만 남아서 집을 청소 중이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제 앞에 앉아 팔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 지나 이젠 다 아물어서 흉터만 남았지만 아들 기억 속에는 아직도 다 낫지 못한 상처투성이 팔로 보이겠죠. 한참을 바라보던 아들은 아주 천천히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 쪽에 있는 군대를 나와서 어떻게 취직했고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떠나게 한 아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지만 자기들은 어려서 기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나왔던 거였어요. 엄마한텐 미안하지만 병원에 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긴 했어. 무슨 마음인진 모르겠어. 평생을 미워만 했는데 그렇게 앙상한 몸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냥 내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빠도 그 순간에는 후회하지 않았을까? 엄마를 떠나보낸 거 말이야. 그래도 아빠 평생 용서하지 마, 엄마.
아이가 살아온 흔적을 천천히 들어보니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때마다 잘 참고 견뎌와 준 게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동생과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왔던 것 같았죠. 한참을 혼자 울고 웃으며 떠들던 아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동생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엔 자기보다 엄마 이야기를 더 많이 해왔다고. 그게 원망이든 그리움이든 사랑이든 그 어떤 감정이든 전부 엄마를 향해 있었던 거였다고. 그래서 어쩌면 본인보다 더 엄마를 그리워했던 걸지도 모른다고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생은 지금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댁과 갈등이 있고 해결하는 게 순탄치 않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아무래도 그 모든 힘듦과 서러움이 엄마한테 터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찾아올 때마다 소리쳤던 게 자기를 안아달라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던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고 나서 바로 딸의 집을 찾아갔어요. 딸은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고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엄마 자리로 돌아가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아주고 싶던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저도 아이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왜 도망쳐야만 했는지, 떠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럼에도 왜 다시 찾아가지 못했는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하나씩 솔직하게 말했어요. 딸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거렸죠. 아이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전보다는 저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고요. 딸은 다 듣고 나자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안겼어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만난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게 연락이 자주 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여태껏 부재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낯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따금씩 어색한 말투로 전화를 걸어오긴 해요. 밥은 먹었냐, 어제는 잘 잤냐는 보통의 일상적인 말들로 통화를 채우곤 하죠. 저도 지난 공백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못다한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려고요. 며칠 전엔 아들과 함께 보육원에 다녀왔습니다. 뜨개질은 이제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아들을 도와 간식을 전해주고 아이들을 만나는 식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연애나 결혼보다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 게 더 즐겁다고 말하는 아들인데 제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원하는 걸 하면서 너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놀기만 하다 보면 아예 쉬고 싶어질까봐 요즘은 소일거리를 찾는 중입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손자가 생기면 부족함 없이 챙겨주려고요. 딸은 이제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하네요. 그동안 못 누렸던 엄마의 정을 갖고 싶은 건지 딸은 때마다 찾아와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요. 나이 든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말이죠. 딸이 함께 한복을 맞추러 가자고 말한 날엔 주책맞게 눈물부터 나왔네요. 왜 이 눈물은 흘리고 흘려도 넘쳐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딸은 아직도 많이 여리고 아이 같아요. 그건 저의 탓도 있겠죠. 아이가 조금 더 어른이 될 때까지 어엿한 엄마가 되고 또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옆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시간이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길고도 짧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60대가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를 눈앞에 두고 보니 나이 먹는 건 별게 아닌가 봅니다. 인생의 선구자로 생각했던 60이라는 나이도 별거 아니고요. 아마도 전 그렇게 60대, 70대, 80대를 나아가겠죠. 그렇게 낯설어 하다가도 다시 또 익숙해지게.
아직까진 눈물로 밤을 새운 적이 더 많기에 제 스스로 보상을 주고 싶어서 남은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답하고 나의 하루를 가치 있게 쓰면서 천천히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늙어가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의 오늘이 그리고 남은 시간들이 생기롭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와 함께 해준 여러분의 하루도 그런 나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